침묵 속의 진실. 오프닝. 2022년 8월 1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 가족이 온라인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을 찾으러 갔습니다. 자전거, 세탁기, 침대, 그리고 여행용 캐리어 2개. 평범한 생활용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그 캐리어를 열었을 때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악몽과 마주하게 됩니다. 검은 비닐봉지로 겹겹이 쌓인 그 안에는 2구의 작은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3년간 침묵 속에 묻혀 있던 이 사건의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기억하는 힘이 됩니다. 일부 발견. 이야기는 33만 원짜리 경매 낙찰에서 시작됩니다. 뉴질랜드에는 세이프 스토어라는 보관 창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사나 여행 중 짐을 맡길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보관료를 내지 않으면 그 물건들은 경매에 넘어갑니다. 한 가족이 낙찰받은 물건 중에는 검은 비닐로 감싸진 2개의 여행 가방이 있었습니다. 죽은 쥐 냄새 같은 게 나는데 남편은 조심스럽게 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라 캐리어 자체를 찢어야 했죠. 비닐봉지, 또 비닐봉지, 또 비닐봉지. 겹겹이 쌓인 검은 봉지들. 뜯을수록 강해지는 악취.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진실. 각각의 캐리어 안에 한 구씩 총 2구의 작은 시신들. 남편은 즉시 아내에게 외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잠깐의 정적. 이 가족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거죠. 출동한 경찰과 과학수사팀은 즉시 판단했습니다. 명백한 타살. 하지만 이 가족과는 무관하다고. 이제 중요한 건 단 하나. 이 아이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인가? 2부 추적. 시신의 상태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이죠. 남은 방법은 하나. 이 창고의 물건을 맡긴 사람을 찾는 것. 확인 결과 40대 여성. 한국계 뉴질랜드 이중 국적자 이하경 씨.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2018년 7월 그녀는 홀로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2017년 식도암으로 사망한 상태. 그리고 2009년생, 2012년생 2 자녀의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2022년 4월까지 창고 보관료를 내다가 갑자기 납부를 중단했죠. 결국 8월 물건들이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만약 그녀가 보관료를 계속 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즉각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합니다. 한국 경찰청과의 공조 수사. 2022년 9월 15일 새벽 1시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의 한 아파트. 4년간 한국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온 그녀가 마침내 검거됩니다. 그리고 2달 뒤 11월 대한민국 법무부는 그녀를 뉴질랜드로 인도합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행적,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요. 하지만 재판은 바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말 송환되었지만 재판이 열린 건 2025년 9월 8일.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왜일까요? 3부. 침묵의 전략. 신상 공개. 뉴질랜드는 강력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에 대해 거부했고
항소하여 법원까지 가는 긴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죠. 결국 항소심에서 기각. 2025년 9월 8일 신상이 공개되며 재판이 시작됩니다. 오클랜드 고등법원. 머리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있는 한 여성. 제프리 베닝 판사가 묻습니다. 유죄를 주장합니까? 무죄를 주장합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알고 통역사까지 옆에 있었지만 완전한 침묵. 배심원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닥만 응시했죠. 그리고 베닝 판사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배심원 여러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정신질환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녀의 방어 전략이요. 뉴질랜드 형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 유죄 판결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신상실을 입증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9월 9일 그녀 측 변호인의 입장 표명. 2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합니다. 단 아이들의 사망을 초래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죽인 건 맞는데 무죄다. 네, 정신질환자였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사부 진실의 조각들. 검사 나탈리 워커는 40명의 증인을 소환합니다. 학교 교사, 창고 직원, 친척, 교인들. 그리고 한 명의 독성학자. 왜 독성학자일까요? 부검 결과 시신의 체내에서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항우울제, 노르트립틸린. 이 약은 성인이 아닌 자에게는 절대 투여해서는 안 되는 약. 과다 복용 시 발작, 졸음, 심지어 사망까지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약을 처방받은 사람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2017년 8월 남편의 식도암. 진단 5개월 후 잠이 안 와요. 현기증이 나요라며 불면증 약 60정을 처방받았죠. 사건 발생 10개월 전입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시신에서는 정확한 약물 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약물 때문에 사망했는지, 약물 후 질식사했는지, 다른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확인 불가능. 그래서 검사는 정황 증거로 승부를 걸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 위협이 기록. 2017년 11월 22일 남편 사망 직전 그녀는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당신 죽으면 나도 다 같이 죽어버릴 거야. 그녀의 어머니도 증언했습니다. 전화로 울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남편에게 문자도 보냈습니다. 다 죽인다라고. 호스피스 병실의 간호사들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남편을 걱정하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간호사들이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안 좋은 거예요. 당시 그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는 그런 짓 안 할 건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 기묘한 여행들. 남편 사망 후 그녀는 생명보험금 2억 7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갑니다. 대한민국 명동의 5성급 호텔에서 2달간 머물며 2,649만 원을 씁니다. 매달 1,324만 5천 원씩. 2018년 4월 각종 호텔 투숙 기록. 5월 호주 골드코스트 여행, 힐튼 호텔 투숙. 이 시기 어머니가 걱정돼서 뉴질랜드로 날아옵니다. 애들 나한테 맡겨라. 너 힘드니까. 그녀의 대답. 엄마는 영어도 못하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요?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증거 2018년 6월 27일. 이 날짜를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멈춘 날입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집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을 발견합니다. 마인크래프트 게임. 데이터 분석 결과 가장 최근 접속 기록. 형의 아이디 오전 10시 53분. 동생의 아이디 오후 12시 7분. 2018년 6월 27일. 그 이후 두 아이의 디지털 발자국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녀는 움직입니다. 개명 신청서를 보냅니다. 이지은에서 이하경으로 변경하였다. 한마트에 갑니다. 특대형 정원용 쓰레기 봉투, 버블랩, 테이프 구매. 다음 날 6월 28일 세이프 스토어 공간대요. 6월 30일 여행 가방이 창고에 들어갑니다. 긴급 여권 신청. 한국행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 330만 원. 모든 게 너무 빠르고 너무 정확했습니다. 오부. 모순의 흔적. 변호인 스미스의 주장입니다. 남편이 사망하면서 그녀의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모두 함께 죽는 것이 최선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죠. 항우울제를 아이들에게 투여한 건 맞습니다. 다 같이 죽으려고. 자신도 복용했는데 농도를 잘못 설정해서 자기만 깨어났고 깨어났을 때 이미 아이들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심신상실 상태였으므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심원 여러분, 아니 시청자 여러분, 질문을 던져봅시다. 함께 죽으려 했는데 자기만 깨어났다면 올바른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시도하는 것? 경찰에 자백하는 것? 최소한 장례라도 치러주는 것? 하지만 그녀가 한 일은 차가운 창고에 4년간 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신 이상 상태였다면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이름을 바꾸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창고를 예약하고 비행기를 탈 수 있었을까요? 모두 다 죽으려 했다던 사람이 왜 5성급 호텔을 전전하며 한 달에 1,300만 원을 쓰고 있었을까요? 2022년 6월 그녀의 어머니가 대한민국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애들은 어디 있어? 그녀의 대답, 무슨 소리야? 그런 애들 없잖아. 나한테 그런 애들 없는데. 하지만 지금 재판정에서는 피해자들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선택적 기억, 선택적 정신질환, 마무리. 오늘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2018년 6월 27일 마인크래프트를 마지막으로 켠 두 형제를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경매로 평생의 트라우마를 얻은 한 가족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4년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진실이 수많은 수사관의 헌신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정에서 침묵하는 한 사람의 선택과 그 침묵 이전에 너무나 말이 많았던 행동들을 보았습니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배심원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심신상실인가, 심신상실을 가장한 범죄인가, 정신질환인가, 정신질환을 무기로 쓴 것인가. 하지만 어떤 판결이 나오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법적 논리도 그 캐리어 안에서 4년을 보낸 두 아이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정의는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아이를, 그들이 겪었을 마지막 순간의 두려움을, 그리고 법이 제대로 작동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여러분께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사건들을 계속 조명하고 진실을 기억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재판 결과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